늘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누리는 편안한 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함께 헌신해온 분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았다면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못된 짓을 하고 무지해지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틈을 타 오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삶은 사치스럽고 타락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치품을 사고 명품백을 사드립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타이완에서 TV를 보다 보면 여자분들이 어떤 명품백을 20개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나온 명품백이 20개나 있다고요. 누구는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명품백을 합하면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가방 매장 재고보다 많을 겁니다. 어디 아픈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깟 비싸기만 한 가방이 뭐라고. 게다가 인조 가죽에 비싼 라벨만 붙은 건데 팔푼이처럼 가서 덜컥 구매를 합니다. 비싸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방을요. 더 한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홍콩 여자분의 얘기인데요. 초반에 제게서 불법을 배웠던 분입니다. 그를 잘 아는 제자가 말하길, 스승님, 그분이 신발을 몇 켤레나 갖고 있는지 아세요? 예쁜 하이힐을 아주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발은 신을 것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는 신발을 대량으로 수집한답니다. 세계적인 명품 하이힐을 280켤레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 아닌가? 신발은 신고 걷기 위한 게 아니냐고 했더니 그의 신발은 예술작품이랍니다. 어디가 아픈 게 분명했습니다. 약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았죠. 그런 분은 회원으로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량하고 부도덕한 사람이라니. 신이 귀신을 몰고 오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정말 그릇된 행동이고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무력만을 추구하는 행동이야말로 덕이 그 위치에 맞지 않아 업으로 몸을 태우는 행위입니다. 전에 부가 3대를 못 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1대도 어려울 겁니다. 자식도 똑바로 키울 수 없을 겁니다. 온통 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겠죠. 어머니는 하이를 280켤레나 수집했고 다른 건 좋아하지도 않으니 온갖 것들 다 모았을 겁니다. 그분의 아들은 명품 농구화를 사 모았습니다. 농구를 좋아해서 조던 사인만 들어갔다면 진품이든 짝퉁이든 가리지 않고 몇 천만 원을 써서 농구화 수백 켤레를 사 모았습니다. 그렇게 또 귀신들이 달려들어 아들은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망나니 엄마가 망나니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부가 3대를 가겠습니까? 2대에서 돈을 물쓰듯 다 써버릴 겁니다. 아들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좋은 일에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차에는 금태를 둘렀답니다. 아픈 게 분명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그 집에 찾아가 그 금태를 몽땅 벗겨버렸을 텐데요. 제가 홍콩에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덕이 그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 그분은 한 번에 무리한 벤처 투자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벌써 20년 전 일입니다. 지금은 집안이 쫄딱 망했습니다. 어떻게 부가 3대를 가겠습니까? 1대의 망나니 부모가 정신 나간 2대를 낳았는데요. 누가 이렇게 민폐 끼치는 아이를 만든 겁니까?
우리 법사가 말해보세요. 어머니 본인이 자처한 일이죠.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을 낳고 자랑스러웠겠지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자식을 망쳤습니다. 어머니의 분별 없는 행동은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 어머니가 몹쓸 행동으로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면 자식도 그 행동을 따라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해지면 아버지의 재산으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겠다고 의기양양하게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거리에 나앉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덕행입니다. 덕행은 누구에게서 배웁니까?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늘 자식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큰일을 하라고 가르쳤다면서요. 말은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평소 집에서 대화를 하고 서로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 집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사하듯 머리에 새겨집니다. 나중에는 그들의 행동, 인생관, 가치관, 습관을 형성합니다. 모두 부모한테서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사실 부모보다 2배 이상 심각해집니다. 훨씬 더 발전하죠. 부모의 사치가 조금이었다면 자녀는 광기에 이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만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이런 삶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본 사람 있나요? 어떤 홍콩 분이 계셨는데 큰 사무동 한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300명 넘는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무역회사였죠.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도 있었는데 앞부분이 트랙터처럼 컸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수십억 원인데 2세대나 있었습니다. 20년 전인데도 재산이 1조 원이 넘었으니 진짜 부자라고 할 만하죠. 그분의 사무실 책상에는 본인이 16살 때 중국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영화 속 분장을 한 것처럼 헐렁한 손바지를 입고 동네 바보처럼 빡빡머리였습니다. 뭘 그리 말이 아니었죠. 누굽니까? 제 어렸을 적입니다. 참 못생겼네요. 그렇죠.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서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말도 똑부러지게 잘했죠. 하지만 제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경영이든 풍수든 유명한 풍수학자들은 다 만나봤다면서요. 재물이 모이는 곳에 8개 재물 항아리를 놨더니 정말로 재물이 모였다고 합니다. 전 둘러보고 나서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집안의 자녀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관상은 가난뱅인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지? 오 마이 갓, 신령님 좀 알려주세요. 어찌된 영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그 집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큰 빚까지 지고 말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분께 친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풍채가 우람한 데다 키도 저보다 크고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눈은 금붕어처럼 툭 튀어나왔었죠. 역시 김씨계보의 생김새는 그렇습니다. 눈은 금붕어 같고 입은 악어 같아서 무척 대범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쩐지 조폭 형님 같았습니다. 머리도 길게 따았더군요. 그 형님의 사무실 뒤쪽에는 자본론이니 레닌 같은 역사적 인물들의 책 양장본이 가득했고 색깔도 온통 검붉은 색이었습니다. 뒤쪽에 수천 권의 장서도 보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박식했을까요? 손에는 온통 번쩍거리는 금부치를 달고 온몸을 금장식과 보석으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도 어찌나 복스럽던지 돼지보다도 더 통통하더군요. 형은 무리한 아이디어를 내서 전 재산을 투자해 중국 밀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 주룽지 전 총리가 밀수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물건을 압수하고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결국 본전도 못 찾을 만큼 집안이 망했습니다. 제 법문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중에는 부자가 되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이차를 마시면서 손자를 데리고 산책도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은 손자와 산책을 하기는커녕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불운한 명을 타고난 걸로 보였는데 돈은 어찌 그리 많아졌냐고 물었더니 딴소리를 하더군요. 친형이 벌인 일이라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친형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큰 부를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묻고 싶겠죠. 어떻게 해야 큰 부를 감당할 수 있나요? 답은 자비심입니다. 사업 협상을 할 때는 서로 한 푼을 아끼려고 한참 동안 말씨름을 벌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20년 가까운 노력 끝에 겨우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그래도 중국인들은 홍콩에 입성해야 비로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성공한 인물은 홍콩의 재벌 리자청인데요. 방금 말한 그분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강물을 헤엄쳐 살던 곳을 탈출한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고 경찰에게 잡혀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불법행위니까요. 그렇게 강을 건너 정착한 곳에서 사업을 일궜습니다. 그때가 17세였습니다. 맨손으로 그만큼 사업을 일군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은 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로 근본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겠다.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겠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죠. 후손에게 부를 물려주면 3대는커녕 1대도 못 가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유지하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덕정가입니다. 이덕전가. 이덕전가. 대대손손 덕을 물려준다. 바로 이덕정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경쟁자라 하더라도 자비심으로 대하세요. 자비심이란 끊임없이 보시하고 내어주고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겨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긁어 모은 돈을 어떻게 소화할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본인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소화하지 못하는 돈으로 여기저기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했다면 본인이 다 관리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위험한 재앙만 불러옵니다. 이제 두 분이 임칙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청나라 때의 인물인 임칙서는 보물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임칙서는 청나라의 정치가입니다. 그가 호문에서 아편을 소각한 것을 계기로 1840년경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서양 침략국에 맞서 싸웠기에 민족의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임칙서 집안의 가훈은 스승님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자손이 나보다 낫다면 유산을 남겨 무엇하랴. 자손이 현명하다고 해도 재물을 남기면 의지를 꺾게 된다. 즉 자손들이 나처럼 능력이 출중하다면 뭐하러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주겠냐는 뜻입니다. 또 자손들이 현명하고 효성스럽고 능력도 출중하고 뛰어나다면 많은 돈을 남겼을 때 도리어 후손들의 끈기와 의지와 열정을 꺾어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분 동의합니다. 중국 재벌들의 2세들은 재벌들의 자녀들은 창업주인 1세대 부모들처럼 참고 견디는 끈기나 자신만의 내재적인 동력이나 불굴의 정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이 많으니 그런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임칙서는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손이 나보다 못하다면 유산을 남겨 무엇하겠는가. 어리석고 재물이 많으면 과오만 늘어날 뿐이다. 즉 자손들이 나만큼 훌륭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능력이 없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줘 봤자 기존의 잘못만 더 부각되고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것이니 무엇하러 유산을 남기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유산을 남기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손이 나보다 낫다면 유산을 남겨 무엇하랴. 자손이 현명하다 해도 재물을 남기면 의지를 꺾게 된다. 자손이 나보다 못하다면 유산을 남겨 무엇하랴. 어리석고 재물이 많으면 과오만 늘어날 뿐이다. 중국 청나라 정치가 임칙서. 이제 우리 법사가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네, 스승님.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에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는 말 그대로 정말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벌써 17년째 부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할 때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컴퓨터가 생겨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대한 꿈 덕분에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빌 게이츠 역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칭송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한 경영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는 사업에서 정점에 오르고 몇 년간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지켰지만 사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져 인생의 다음 목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래 꿈은 대부분 이룬 상태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극히 높았으니 꿈을 거의 다 이룬 것이죠. 그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재산의 99% 정도를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자산가였던 빌 게이츠는 부인인 멜린다 여사와 함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의 설립 취지는 가난한 나라를 돕고 세상의 기초적인 질병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아프리카처럼 낙후되고 가난한 국가를 돕고 그 나라의 척수 회백 질염과 같은 일반적으로 소아마비라 불리는 병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나라에서는 소아마비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민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덕에 그런 무서운 병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백신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척수 회백 질염이 발생하고 매년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병에 걸려서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전염병 퇴치 사업도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이 질병을 없애기 위한 연구에 자금을 투입해서 세상의 질병들을 없애고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백신, 말라리아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지구상에서 그런 병들을 몰아내는 것이 재단의 설립 취지입니다. 제가 무척 감동을 받았던 빌 게이츠의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자선 사업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 제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언젠가 세상에 그런 기초적인 병들이 없어져서 저희가 지원한 모든 자금과 해왔던 일들, 저희의 모든 노력들이 모두에게서 서서히 잊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이미 세상에 그런 병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주 먼 미래의 후손들은 예전에 어떤 조상들이 이런 사업에 온 힘을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느 날 지구상에서 잊혀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런 병들이 세상에 없다는 증거니까요. 그렇다면 저희도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대단합니다. 가장 최신 자료는 아니지만 금액으로만 보면 빌 게이츠는 이미 재단에 70조 원 넘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돕고 가난한 나라의 전염병을 고치는 일에 기부한 금액을 쓰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도 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연구 개발과 중국을 돕는 데에도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빌 게이츠야말로 이 시대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계적인 부자들입니다. 그중 제가 아는 한 명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존경을 받고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런 버핏입니다. 버핏 선생은 투자의 귀재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데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한 번에 16조 원을 기부했습니다.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기초적인 질병과 위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나라가 부족 사회이고 주장제로 운영됩니다. 이런 부족 사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은 현대의학과는 여러모로 상충됩니다. 현대의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백 번을 찾아가 설득합니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만연한 질병을 없애는 일은 녹록치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자신과 조상들의 영혼을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는 수 없이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계속 관심을 갖고 치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 빌 게이츠 다큐멘터리를 보니 정말 위대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도 이미 돈의 본질을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기 명의로 쌓아뒀다가 어떻게든 자식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욕망은 초월했습니다. 대신 그 돈을 이용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불교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보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엄청난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대신 중생 구제를 위한 선한 일에 썼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무리 난관에 부딪혀도 결코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가난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인연이 닿은 선진국 사람들과 함께 현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적대를 만나 약탈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늘만큼 큰 부귀를 감당할 수 있는 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조금만 돈을 벌어도 타락하고 오만해지고 남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일같이 짜증내고 불평하거나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항상 가족과 회사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집안에 밝고 찬란하고 부귀한 미래가 있으리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저 조금씩 빠르게 무너져가는 모습만 상상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만념 유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맑으면 불국토도 맑다. 마음속에 감사와 자비심을 바로 세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사장님과 자녀들을 대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감사하고 칭찬하고 아끼며 그들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할 겁니다. 평소 자녀 교육에 소홀한 부모는 자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제서야 엉엉 웁니다. 속세 인간은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매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항상 귀찮아합니다. 그러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되면 그제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의 존재며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니까요. 뒤늦게 고통이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세상을 없애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저주, 공격적인 불평들이 내 가족에 대한 저주가 되고 커다란 상처를 줍니다. 불만이 쌓이면 마음이 돌아섭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많은 아내는 이미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남편도 똑같이 아내에게 불평합니다. 역시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어딜 봐도 남보다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불평 자체가 마음이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불만이 쌓이면 폭발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진짜 폭탄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나쁜 우연들이 맞아떨어지면 뜨거운 물을 준 나무처럼 한 달이 아니라 한 달도 안 돼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대한 인물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빌 게이츠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가난한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사업을 꿈꿨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손해보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가난한 학생에 불과했으니까요. 다만 스티브 잡스의 경우 인도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 농민들은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중국인들처럼 소로 끄는 쟁기조차 없이 대나무 장대로 땅에 일일이 구멍을 뚫어 씨앗을 뿌립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5, 6천 년도 더 된 원시적인 재배 방식이죠. 인도는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방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할 줄 아는 IT 기술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늘 수확이 미미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사업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들의 노동 방식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나와 세상을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나 자신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당장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와 내 가족이 하나가 되고 나와 내 주변 환경이 하나가 되고 나의 생각과 사장의 생각이 하나가 되고 나와 내가 사는 도시가 하나가 된다면 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의 기복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뭐